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요, 진짜 막 요동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였다가 오늘 보니까 또 완전 해리스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그 뉴햄프셔 딕스빌 로치라는 곳, 뭐 유권자가 한 10명도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투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재자 투표, 뭐 우편 투표 해가지고 이게 뭐 거의 뭐 7천 한 6, 700만 명 정도니까 지금 미국이 유권자가 1억 8,650만 명 가량이고 이번에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참여할 걸로 예상되니까 이미 절반이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절반이 사전투표가 됐다. 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선거 끝나도 결과가 나오는데 수일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예, 건가요? 그런 관측도 많습니다. 지금 뭐 아까 이마론 특파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오하이오 같은 그 애리조나인가요? 거기는 부재다 우편 투표에 대해서 뭐 이의까지 제기할 수 있고 해서 뭐 길게 한 13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좀 안개 속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국의 뭐 선거라는 게 불확실성의 거의 끝판왕이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데, 자 해리스는 키워드가 통합이고 트럼프는 뭐 심판이라는 막판 총력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유세 펜실베니아에서 역시 했고요. 그래서 해리스는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심판론 거듭 부각시켰고요. 해리스가 그 우리 선거운동이 뭔가에 맞서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나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트럼프가 이걸 이제 그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친 겁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그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역시 그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그 경제 이민 대외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무능한 실패의 4년을 더 보낼 건지 아니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맞을 건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리스는 통합을 주창하고 있고 트럼프는 심판을 주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선거인단을 통해서 스윙 스테이트, 즉 7개의 경합 지역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판세가 여전히 박빙이다라는 게 또 다른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선거인단이 이게 동률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만에 하나인데요. 만에 하나인데 지금 뭐 상황이 워낙 불투명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 해리스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다시 기우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이를테면은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가 한 0.7% 가량 최대 빠지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할 경우 최악의 통화로 평가됐던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뛴 통화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월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에 전한 걸 보면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가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좀 든다. 그리고 또 호주의 그 커먼웰스 뱅크 전략가도 이제 시장이 해리스 당선 확률을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를 되면 이제 달러 변동폭이 트럼프 당선 대비해서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일단 그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수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선거인단 단속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 각 주 유권자들이 일반 투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이제 메인하고 네브라스카를 빼고는 전부 승자 독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가지고 12월 17일입니다. 선거인단 투표 절차가 있습니다. 대개는 자기가 이렇게 밝힌 대로 투표를 하는데, 지금 펜실베니아하고 그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요, 이 선거인단이 유권자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박빙인 상황에 이렇게 동수가 나와서 한 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삐끗해버리면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인단 단속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죠. 미국의 특이한 선거 제도를 이해하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해놓고 선거인단이 그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를 왜 하는가?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제 똑같이 269, 269가 돼가지고 이제 변심하지 않고 똑같이 투표하면 역시 동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내년 1월 3일에 새로 출범하는 이제 119대 새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하원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통령을 뽑죠. 그런데 435명의 하원 의원이 각자 투표하는 게 아니고 주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개 주에서 26개 주를 이제 확보하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방 하원이 공화당이 26개 주가 소속 의원이 더 많고요. 민주당은 22개 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트럼프가 유리한 게 되죠. 물론 이제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현재 제도 뭐 대법원에 가면 또 공화당 대의원장이 많으니까 또 공화당이 유리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네요. 민주와 공화가 실무적으로는 선거는 선거고 이게 뭐 법무팀을 강력하게 꾸린다. 이거 어떤 얘기인 거죠? 지금 뭐 미국 대선에 대해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특히 공화당 진영에서 뭐 불복 뭐 그런 뭐 트럼프도 그런 걸 많이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제 대대적인 법률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30건 정도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 대응해서 한 30억 건 정도를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소송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 조짐인데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하원 합동위에서 선거 결과를 인준하는 게 내년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 20일인데 이제 그때까지 기간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요. 8% 정도가 유권자의 폭력이 수반돼도 필요하면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 후보가 지면은 선거경우가 수용하겠다는 응답률이 7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만 들어보니까 선거는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뭔가 하겠다라는 것이 내재에 깔려있는 듯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하러 선거를 하는지 참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초박빙이고 오늘 새벽에는 이제 해리스 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요. 조사 결과가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요. 7개 경합주를 했는데 뭐 거의 7개 주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이제 더힐하고 에머슨 대학에서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니까 사전 투표가 역대권이고 최근에 선거가 가까울수록 여론조사는 박빙이고 그렇다면 의사를 전달한 사람은 이미 디폴트고 그렇죠. 부동층이 지금 반반이라는 거잖아요. 초박빙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선거들을 쭉 보면 재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재검표가 특히 2020년에도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그때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개입돼가지고 그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가 한 달 후에나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오히려 더 높아진 게 아니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24개 주하고 워싱턴 DC가요 특정 표차 미만일 경우에 재검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지금 핵심이죠. 0.5% 이하 포인트 이하로 차이가 나면은 재검표를 요구하면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재검표 요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위스콘신이나 네바다 같은 경합주는요 재검표 요청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하자 하면 해야 됩니다. 아주 들어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사실 재검표한다 그러면 계속 그냥 해가 바뀌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절차상 맞다. 뭐 아까 위스콘신은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13일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가 7,500만 명을 넘었다. 자, 우편 투표 개표해봐야 승패가 결정된다. 이 말은 전부 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오후 기준으로 해서 사전 투표자가 7,500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지금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편 투표가 한 3,440만 명 정도니까 이게 지금 우편 투표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도착해서 그런데 이제 상당한 주는
투표 당일날 우편 투표를 개병하고 이제 그때부터 분류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는 주도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뭐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더 올해는 그 재검표가 더 큰 주요 변수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신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벤트가 하루 남았지만 끝나도 오래 걸린다. 결과는 역시 맥스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금융시장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각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아까 이마람 특파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공화당 텃밭 비경합주인데 여기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여기가 이제 선거인단 6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 뭐 한 명이라도 지금 뭐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큰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 뉴욕 증시는 오른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도 지난 7차례 물론 이제 그 2008년 리먼 쇼크 때 제외하고 7번 과거 대선 이후에 연말까지 평균 한 4% 상승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대부분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네. 주가는 오를 거다 이렇게 다 베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네. 기자님은 어떠세요? 기자님 오래 보셨잖아요. 아유, 저는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만 하는데 니케이가 시장 전문가 한 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누가 되더라도 상승하자는 응답률이 한 80%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의회 중간 선거도 물론 이제 주요 흐름 변수의 하나라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또 니코에서도 1933년부터 작년까지 대통령하고 의회 구성 별로 이제 이거를 뉴욕 증시 동향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미국 증시에 그 뉴욕 증시에 그 지금 호재가 되는 거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상하원이 지금처럼 갈리는 거, 트위스트 의회가 되는 거. 트럼프가 되고 트위스트 의회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뉴욕 증시에는 또 호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4년이 좀 익숙했으니까 기존의 기조가 이어지는 게 조금 더 불확실한 측면에서는 경감된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또 미국의 집값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와 연동되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분의 발언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내가 되면 이날 전폭적으로 해서 3% 금리 뭐 내려갈 거다. 이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미국의 30년물 그 모기지 금리가 고정금리가 6%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워낙 초박빙이니까 트럼프가 이제 뭔가 좀 막판에 큰 카드를 하나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권자 표심을 흔들려는 이른바 주택 비용 카드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먹혀들겠느냐 이런 분석인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한 6% 초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3% 정도까지 내가 낮추겠다. 그거보다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난 4년 정도 미국 주요 주택값이 지금 중간치 기준으로 한 4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렌트 사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보면 무주택 유권자의 한 24%가 자기가 선거할 때 가장 큰 거는 주택 비용이라고 그런 그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CNN 분석이 모기지 금리를 대통령이 떨어뜨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 급체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미국 10년물도 오늘 보니까 뭐 3%까지 했는데 그거를 한 1%포인트 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조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 안정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외국 사람한테 대한 모기지 안 주겠다. 불법 이민자 추방도 상결시켰는데 이게 막판에 글쎄 얼마나 먹혀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자님은 이번 주에요. 다들 대선과 FOMC에 주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벤트, 중국에서 또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어제 중국 전인대 그 상무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8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가장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이 그 재정 부양을 얼마나 규모가 얼마냐? 규모가 얼마나인데 그 동안에 뭐 여러 개 뭐 금리도 내리고 뭐 증시 안정화 대책 투티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핵심인 언제 어떻게 하고 얼마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번에 나오는 모양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65조 원, 그때 이른바 바추카포를 쐈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많아봐야 한 3조 위안 577조 원 정도로 관측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최대 전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은 중국이 부양을 한다고 했지만 전방위적인 디플레이션 상황 등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바주카포라고 말씀하셨지만 4조 위안까지는 좀 힘들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액션, 실제 숫자가 나온다는 거에 주안점이 있나요? 아니면 미국의 변수를 다 보고 이거는 중국의 특성상 좌우 상황을 다 보고 진짜 할 거다. 이런 타이밍적인 시기에서 좀 더 의미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말씀하신 후자 쪽이 더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상무위가 열리는 그 시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올해 그 성장 목표가 5% 안팎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오다가 지난 2분기, 3분기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좀 다급해졌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그 재정부 부부장 라오민도 지난달 그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 때 블룸버그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최근에 이딴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뭔가 좀 화끈하게 나오겠다는 기대가 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역시 미국 선거하고 연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이벤트, 더 나아가서 중국의 이벤트까지 연결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을 비롯해서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주요 신흥시장국 은행들이나 아니면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그러면 또 호주고 중국 그러면 또 선진국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인데 호주의 반응은 좀 있나요? 호주 쪽에서 호주 뉴질랜드 ANZ 은행이 전망을 했는데 지금 뭐 중국이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조 위안 그 이제 최대 규모인데 그 중에서 한 1조 위안 정도는 지방정부 특별제 발행을 승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러자면은 인민은행이 금리라든가 지급 준비율을 좀 더 내려야 될 거라는 그런 관측도 했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과연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되느냐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트럼프는 이제 모든 중국 제품에 60% 관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중국이 부양책 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노무라는 그럴 경우에 부양책 규모가 많게는 20% 정도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이런 외신들의 종합성을 쭉 보면 변수, 즉 불확실성은 끝날 거고 중국은 어찌됐든 규모를 늘리면서 재정을 부양할 거고 네. 그럼 기승전 주가에는 좋을 텐데 아까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무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S&P 500만 오르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건지 어떤 쪽에 컨센서스가 잡고 있나요? 글쎄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월가 쪽에서도 지금 그야말로 그냥 조금이라도 어떤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그 부양 같은 경우는요 ANZ 그 애널리스트 얘기는 중국이 한 10조 위안 정도 합쳐서 규모의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봐야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통한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 선거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거 보고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뭐 밑바닥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말뚝을 박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이 외신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니까 트럼프가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글쎄 트럼프 아까 이제 증시가 다 오른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일단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는요. 아무래도 산업 규제 완화 같은 게 이제 연계가 될 거라는 얘기.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인프라, 인공지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럴 거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산업 규제 완화 쪽 종목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의 또 분석도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규제, 기업에게는 친화적, AI 투자는 이어간다. 어제의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가 되면 트럼프가 기대했던 것이 다 되돌려진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네. 해리스가 되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좋은 거냐, 장기적으로 좋은 거냐, 그에 대한 의견은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적으로 그런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제 해리스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뭐 물론 동맹하고의 어떤 그런 그 협조 그런 건 있겠지만 해리스 역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정책은 트럼프 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까? 글쎄 그거는 좀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왠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또 보내드리고 싶은데 중국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보셨으니까 중국이 이런 빅 이벤트를 다 보고 나서 어떠한 액션을 시장에 줄 때는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한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항상 인식돼 왔는데 가만 보니까 외신들의 속보를 컨센서스가 규모가 좀 작을 것이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중국이 이번 주 별거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히는 건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희망회로일 수도 있으나 이런 이벤트와 중국의 이벤트를 전부 보고 포지셔닝을 확 바꾸자 어느 쪽에 좀 더 컨센서스가 모여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판단보다는 어떤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일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요? 그 워싱턴 D.C.에서 조용히 외신에 많이 묻혔는데 그 중국 재무부 그 재무차관 그러니까 차관급 그 협의가 열렸고 그때 지금 발표 나온 걸 보면은 중국의 그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빅컷 이후에 어떤 문제 하면서 이제 뭐 외신에 나온 거는 뭐 저개발국의 어떤 부채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얘기했던데 제 생각에는 역시 포인트는 아마 중국 부양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하고 했지만 뭔가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은 중국이 무슨 뭐 무턱대고 막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뭔가 최소한의 사전에 서로 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좀 투자자들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또 부양책을 쓰는 데 있어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참 중국의 액션도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